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할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여당이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의총을 열었지요. 어떤 내용이 논의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곳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겁니다. 여당은 의원총회 시작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장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추경호 원내대표는 2시간 정도 진행된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야당 독주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사 일정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며 이 모든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일방 통보하듯이 지금 하겠다고 그런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일체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당내 15개 특위를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에는 불참하지만 정부 여당만으로 이 민생 현안과 정책 이슈를 챙기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로 다시 불이 붙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이 야당의 상임위 구성 강행에 맞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일단 민주당 안대로 이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운영위나 과방위를 다시 받아오는 플랜 B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야당의 강행을 순순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이 여러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법안 처리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목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한다는 것이요 또. 당내 일각에선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거나 이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전에 의총을 열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오전 1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1명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른 향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강행 이후 여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데 방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기류는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간 법사위 등 국회는 국민의힘 탓에 개점 휴업 상태였다며 이제는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앞선 원내회의에서 11개 국회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불참 속 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당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후 4시 상임위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현안 관련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인데요. 여야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등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14개 법안을 따박따박 하나하나 재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개 법안을 하나로 패키지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면서 이 법안 처리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선 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며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켜 왔는데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이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22대 국회 반쪽 개헌에 더해서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여야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에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요?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두고서도 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원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건데요. 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급적 나머지 상임위도 빨리 마무리해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원내회의 뒤 나온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3일 목요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신청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논을 좀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의석수에서 밀리는 상황이어서 이 야당이 상임위 독식을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위원장목을 다 내주고 나머지 7개 위원장직을 받는 안 자체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막판에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이 거부한 상황에서 미세 조정 역시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막판까지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이 없다고 발표한 다음 날 권익위 결론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데다 새로운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권익위 결정을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는 만큼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권익위와 달리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 사이 대화 내용을 비롯한 추가 자료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최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사무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최종적으로 김 여사 소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걸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배제된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송금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수사팀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북 사업 경과를 여러 차례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정치권에서 대북 송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사법 방해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차장 검사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김 여사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출장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타지마할 등 관광지를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작업을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DMZ에서 북한군이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군사 분계선 근접 전부터 우리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가 잠시 멈췄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불안한 하루하루인데요. 과거 북한군의 포격에 피해를 봤던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나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연평도 대연평항인데요. 어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자 동시에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꽃게나 소라를 잡으러 갔던 어민들이 해가 지기 전 하나둘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바라본 연평도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과거 있었던 포격의 상흔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집이 코다 하나만 조그맣고 두 간 컸어요. 집 두 개가 홀랑 날아라. 거기 날아라니까 우리 헛집인데 거기도 덜덜덜 다 떨어지고 말고. 연평도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섬과는 고작 3km, 육지와도 11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워낙 가깝다 보니 북한군 등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안개가 짙어 맨눈으로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한 안개 때문에 보통 새벽 5시쯤 출항하는 어선들이 허가가 나지 않아 평소보다 3시간쯤 늦게 출항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꽃게잡이 조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달 초에는 북한의 GPS 교란 시도가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처럼 안개가 심한 날 GPS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구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연평도보다 더 서쪽에 있는 백령도 주민들과도 전화통화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출항했다가 어구를 찾지 못해 그대로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GPS 교란은 멈췄다지만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민들의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차례에 걸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전국에서 모두 12건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차량 압류리와 주택 지붕, 실외기 파손 등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 역시 차량 2건, 주택 1건, 기타 시설 3건 등 6건이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임야 66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나무에 걸려 있는 오물풍선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물풍선 아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의 모습인데요. 자기 할 말만 하는 자리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요.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에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 때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6월 15일과 29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야 대치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야 원내대표 오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즉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국회 운영으로 모아지고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야 협상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21대 국회, 22대 국회 이제 다 지내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재선 의원인데요. 원구성 협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늘 진통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도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요. 근데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일을 하려면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되고 상임위원장, 간사 등 위원들이 선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을 하겠다. 민주당이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좀 협상을 좀 더 하긴 했더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여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진 것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4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 삶도 너무 많이 팍팍해졌고요. 그리고 달라졌고요. 정치 상황 또한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상황과 만약에 모든 것이 똑같다면, 재반 여건이 똑같다면 아마도 비슷하게 협상 등이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21대와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그런 민의를 받들면서 민주당은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7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남겨뒀는데 만약에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바로 또 야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겁니까? 상임위를 열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를 열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안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 영일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서 물어봐야 되고 밝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상임위를 열어야 되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뽑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21대 국회, 22대 국회 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원 활동하고 계신데 21대 국회 때도 원구성 협상이 힘들었고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어제 행위를 보면은 정말로 의회 독재, 의회 독주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21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거침없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때는 그래도 서로 협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협상 못하겠다라고 잠적하기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타협책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아십니다.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이 전통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17대 국회 이후로부터 우리 국회가 쭉 확립해온 관행이었습니다.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하는 것이 쭉 그렇게 관행이 되어 왔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근본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나눠서 갖도록 했느냐.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협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우리가 국회가 관행으로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어제 행위를 보면은 전혀 그런 걸 무시하고 혼자 하겠다, 독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이제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와 또 달라요. 근데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국회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의총 열었었잖아요. 오늘 의총 어제도 보이콧 이야기 계속 나오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하고 또 내일도 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 중에서 총의가 모아지고 또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도 또 민생을 놓지 않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국민들께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현재로서는 뭐 그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뾰족한 답이 나오면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뭐 특위는 지금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포함해서 뭐 특위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또 뾰족한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내일까지 또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후로도 해서 민주당이 이제 일방 독주를 막아내고 국민들께 이 부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남겨놨다고 지금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13일에 바로 선출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자, 상식적으로 18개 중에서 본인들이 가지겠다고는 11개를 가져가서 선출을 다 하고 7개는 당신들 몫이니까 가져가세요.
그거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가져갈게요. 예.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의 도입가 아니라 이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예. 이 협상을 이런 협상을 할 때는 자 우리가 먼저 하나 고르면은 예. 그다음에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걸 하나 가져가세요. 만약 숫자가 다르다라면 우리가 하나 가지고 당신들 2개를 가져가세요. 거꾸로라면은 2개를 우리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그다음 우선순위는 당신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거 없이 일방적 11개를 다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어제는 저희들이 법사위는 우리를 주라 그러면 가방이 하고 운영위는 양보를 하겠다까지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이콧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바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네. 업무 보고 받을 것이고 네. 또 업무 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된 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간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예. 간사가 선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업무 보고를 받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협조를 할지 그러면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법에 따라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민주당이 어제 한 행위에 관해서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민주당이 어제 했던 그 행위는 하나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했어요. 예. 국회법에 따라서.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행위는 의사일정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켰고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해놓은 스케줄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 스케줄이 어디에 기반한 것이냐. 국회법에 기반해서 스케줄을 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관행 말씀 주셨어요.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말씀을 주셨고 협치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장과 그 법사위원장을 분리한다는 것이 사실 무슨 물이 H2O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그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십 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더니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일이 많더라. 어느 당이 맡는 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민생 법안을 잘 처리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달라진다면 그렇게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각 당이 알아서 할 일인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단독 즉시 가동을 해서 업무 보고 받을 것이고 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자, 일단 네.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모든 법률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훈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회법 규정들은 모두가 다 훈시 규정입니다. 예. 훈시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문제가 돼요. 예. 자, 그러면은 22대 국회는 준법 의식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투철해서 지금 법대로 하고 그 전에 21대 국회 예전 17대부터 21대 국회의원들은 준법 의식이 없어서 지금 그 관행을 지켰겠습니까? 예. 전혀 그렇죠. 평균적으로 원구성하는데 45일이 걸렸고요. 120 며칠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관행으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법에 안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법률에 1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한다. 예. 그다음에 2당이 법사위원장 한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문제가 없어요. 당시에 이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없기 거죠? 때문에 예. 이러한 원칙과 관행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 충분히 들었고요. 여야 입장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가 21대보다 22대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종결 처분을 내렸죠. 영상 만나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네, 짧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야당은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권익위 결정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슬픈 권익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배우자 관련해 가지고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걸 근거로 들었어요. 규정 살펴볼까요? 그 청탁금지법 제9조 1항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를 표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서면으로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련해서 권익위가 그거 밝혔나요? 아니죠.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 규정이 있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박형수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익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거를 계속 어떻게 조사를 하고 처벌 규정이 없으면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고 어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법률상 기결인 거죠. 그런데 신속한 결정을 못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했을 때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총선이 있었기 중간에 때문에 총선 그런 것 때문에 같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조금 늦춰서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수 의원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익위 신고도 진행 중이고요. 그 어떻게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그 기관이? 권익위는 원래는 이 법 해석과 그다음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라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권익위는 지금 그 종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중인 사안을 굳이 권익위에서 계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종결해야 된다. 그게 종결 이유 중에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 권익위가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뭐 사실상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고 수사를 그럼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물어볼까요? 자, 물어봤을 때 그 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무용한 절차들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쟁이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고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인 기록까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소환은 했는데 기소에 소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을 소환한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소환했을 때 최소한 뭐는 확인해 봐야 된다. 소환 또는 그게 소환이 아니라면 서면 조사를 했을 때 서면 조사에 어떤 것은 확인해 봐야 된다. 또는 과연 그 서면 조사도 필요 없는지 여러 가지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죠. 그 권익위 발표를 보고서 이건 더욱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12월 19일에 신고 접수가 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복잡한 그런 법리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6개월 넘게 질질질 끌다가 순방 나가니까 이 결과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발표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어서 이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첩의 필요성은 수사 중이냐 중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총선 관련해가지고 총선 때문에 아마 미루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죠. 권익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면
서면 보시면은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구두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네. 서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니죠. 그거는 인지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신고한다잖아요. 예.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서면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아무 의미가 확인할 없죠. 방법이 없거나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승전 모든 게 특검이 됩니다. 예. 자, 특검을 한다고 해서 없는 구성 요건을 제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제가 되는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법률을 예를 들어 고쳐서 그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만든다면 모를까? 예. 그렇지 않은 다음에 특검을 아무리 한들 없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기승전 특검으로 가는 모든 논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안 되는 특검법을, 거를 예. 문제 제기를 해놓고 제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그거 봐라,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특검법 발의에서 발의가 됐고 통과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입니까?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던 당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영진 의원에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휘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굳이 내 임기 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조항을 가지고 왜 논란을 하냐, 그 상황 빼자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게 옳다. 그게 지고지수나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대권 당권이란 수단은 공정한 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조항을 복원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든지 혹은 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지고지수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현행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 해도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요. 대표직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맞춤형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야당 의원들 생각은 다 어때요?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영진 의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 예. 생각이 다양하시겠죠. 예. 근데 우선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논란이 된 규정이 아닙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 전당대회 앞두고서도 우리가 이제 전대 앞두고는 당원 당규 관련해가지고 손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2020년에도 그 당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를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8개월 정도밖에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연결된 규정이 뭐였냐면은 그럼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를 해야 되냐. 네. 그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당원 당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개정 작업을 아주 부분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뭔가 다른 규정들도 계속 부수적으로 엮여가지고 당이 유연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럼 앞으로 민주당의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대표도 향후에. 그러면 그때마다 민주당은 그 시기를 고민을 해가지고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로 가야 되나? 그럼 뭘로 가야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유연성 없이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란은 아니라는 거 202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규정이. 그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은 이제 그 당무위 의결보다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 아니라는 거. 그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었던 그 이전부터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계속 돼왔다.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 아니다라고 또 강서원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맞춤형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예.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겠죠. 예. 자,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당헌 당규 지금 개정 특위가 있는데 잠시 뒤에 물어볼 겁니다. 예. 거기에도 이 문제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왜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규정은 왜 있냐면은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주자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를 혹시 나중에 강선 의원님이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퇴 안 하고 계속 끝까지 하겠다.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민주당은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이건 후보 간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1인 독주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겠다, 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 당무위원회 아까 의결을 거친다고 했죠. 지금 아무런 저거 없는데도 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1인 독주 체제를 상납하고 있어요. 그 당무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겠습니까? 100% 통과됩니다. 이 규정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뭐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런 규정의 근본 취지부터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본 취지는 당 대표가 대권까지 그대로 갈 수 있고 더 너무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 차원에서 여야가 공히 만든 규정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킨다는 그런 취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 개정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시면은 이게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 지점은 같은 거죠. 언제까지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완결적인 당원 당규를 만들자라는 것인 거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고 7인회 중에 한 명이고 이재명 대표가 또 이 문제를 또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김영진 의원, 우상호 전 의원, 사선, 오선 의원들 다수가 오해 살 일을 왜 또 지금 하느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해나 비판은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비판이나 다른 해석은 그러면 이 시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가까이 하냐, 왜 이렇게 멀리 하냐, 왜 지금 하냐, 왜 나중에 하냐. 그 비판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저는 그거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당원 당규 개정은 소탐 대실이 될 것이다. 달콤한 사탕이지만 이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라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그래픽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이슈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SNS 정치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결심이 여전히 관심사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당대표로 유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 비대위원장 가정해요. 그분이 나오셔서 의원님 만약에 대권에 도전해서 난 사임에 해당할 때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은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원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동생이라면 뭐 이렇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따라 출마하는 것 또한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당원 당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최종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박형수 의원은 특위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내일로 내일 연기됐다고 연기가 그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그리고 있습니다. 승계형 비대위 체제는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일-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던데. 내일 발표를 앞두고 들어보셔야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섣불리 얘기하긴 그런데 그 내용 주요 내용이 당 대표가 만약에 거리됐을 때 차기 그러니까 두 번째 득표를 많이 한 부대표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거예요. 네,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당원들 의견도 그렇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 시점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견제하려는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예. 또 거꾸로 홍 비대위원장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홍 비대위원장 거꾸로 그렇게 해석을 얘기하네요. 하셔가지고 예. 그게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덜어주는 되잖아요. 걸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은 예.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지금 당권 대권 분리 기간을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 그거 왜 굳이 지금 하느냐 시기가 문제라고 많은 의원들이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심 70%, 여론조사 국민 민심 30%. 그 부분도 뭐 내일 발표될 될까요? 거고 오늘 오늘 민심은 반영하는 것으로 뭐 대체적으로 그건 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민심 지금은 당심 100%죠. 당원 100%에서 예. 민심을 반영한다. 그런 건 다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고 예. 몇 퍼센트를 반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고 최종 결론을 내일 아침에 낼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요즘 SNS에 글 많이 올리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새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왔던데. 안 보냈어요. 받았다는 분 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뭐 예측으로는 출마를 할 것 같은 뭐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예.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선 의원께는 지금 여당에서요 대표 뽑고 부대표도 뽑자, 또 승계형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일 지도 체제랑 집단 지도 체제를 이상하게 섞어서 하이브리드안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눈치 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기 눈치 봐서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믹스가 이상하게 된 안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으요? 뭐 아시겠죠. 예. 뭐 여러 그래서 예. 그런 괜찮아요, 안이 말씀하세요. 예.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예.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다 하니 그 예. 발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서 어느 정당이든 당원 당규를 손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요. 전체적으로 다 봐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손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추려내는 과정을 겪거든요. 예. 그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당원 당규 여러 가지 개정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선 의원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힌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이재명 네. 대표 외에 도전장을 내신 분도 없고요, 아직. 아직 좀 고민의 지점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이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더 드리는 민주당 겁니다. 전당대회는 언제 예정돼 있어요? 그 보통은 이제 8월 말에 8월 계속 말이요? 했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파리 올림픽이 그러네요. 있어가지고요. 8월에 있죠. 그거를 예. 좀 감안해서 시기를 좀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이셔서 말을 워낙 조심하셔서 내일 발표라고요? 네. 몇 시 하는 거죠? 내일 아마 오전 중에 오전이요? 발표를 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 내용 내일 오전에 전해드리고 박형수 의원께는 뒷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 내내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 변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모양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에서 졌고 7년을 이어온 소송을 어이없게 끝맺게 된 박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당시 속해 있던 법무법인과 함께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겼을 개연성이 낮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승패를 떠나 다퉈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해선 연대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이 소송 비용 대부분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씨는 재판 내내 재판부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 역시 사과는커녕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얘기도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락 같은 그 기대는 조금은 제가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이 좀 큽니다. 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그래도 부족하면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권 변호사에게 YTN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6월) 중순인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 폭염특보와 열대야 모두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여름 무더위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더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띄워주시죠. 네, 35도까지 올라갔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 35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5.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35도를 넘었습니다. 동시에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대구도 34.5도, 포항 34도, 광주 32.3도, 서울도 31.6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첫 열대야도 빨라졌다고요. 강릉에서 확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열대야는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밤사이 강릉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열대야가 작년에 비해서는 6일 정도 빠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6월 16일에 강원도 양양에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8도를 기록하면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보다 6일 빠르게 나타난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게 원인입니다. 이 공기가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일명 팬 현상에 의해서 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밤 사이에도 다소 높은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올해가 역대 최고로 빨랐던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는 빠르긴 하지만요. 이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 기록은 아닙니다. 이 열대야가 가장 빨랐던 해는 지난 2019년으로 이 강릉에서 5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네, 더위 현황도 궁금한데요.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반도 기온 분포가 나타난 모델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픽을 보시게 되면 이 전국이 붉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쪽에서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낮 동안에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올라서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진 겁니다. 네, 저희가 다른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더운데 우리나라보다 또 중국 동쪽에 더 덥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중국 동쪽, 그러니까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 바람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 상층에서는 이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이 지역으로 동시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 상층, 중층, 하층에서 모두 뜨거운 공기가 이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은 기온이 높은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폭염특보 상황도 궁금한데요. 경기도와 전남까지 확대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 경기도 용인과 전남 곡성, 담양에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지금은 대구와 울산, 경주 등 영남 8개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11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11곳이요. 네,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른 더위가 이어지나요? 네, 기상청이 예보한 주간 날씨를 보시면요. 이 서울 기온이 주말까지는 32도를 웃돕니다. 네, 여름철 더위는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찜통 더위와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불볕 더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더위는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볕 더위입니다. 불볕 더위가 조금 낮잖아요, 참기에. 네, 그렇습니다. 이 그늘에만 들어가도 더위를 다소 피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한낮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평균 기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높아졌어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요. 13.7도로 이 평년보다 1.2도가량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 역시 13.98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량 높아지면서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는데요. 특히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를 보시면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사이에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6도나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도 2028년까지 적어도 한 해에 일시적으로 1.5도를 높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와 함께 왜 이렇게 벌써 더운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슈온으로 이어갑니다. 외식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부담 없는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삼겹살, 1인분 값을 여러분은 얼마로 기억하시나요? 1인분에 9,900원, 만 원이 안 됐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삼겹살 사 먹기도 부담일 것 같습니다. 1인분에 평균 2만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기록된 지난달 서울 물가입니다. 삼겹살 1인분, 즉 200g에 2만 83원. 한 달 전보다 102원 정도 더 오른 겁니다. 10년 전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13,743원이더라고요. 2017년에 16,000원을 넘고 2021년 17,000원대, 2022년 18,000원대, 또 지난해 말 19,000원을 넘더니 올해 2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10년 전보다는 무려 45% 넘게 오른 겁니다.
요즘 김이 아니라 금에 싸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재료값이 오르면서 김밥 한 줄은 2달 연속 올라 4월에는 3,362원에서 지난달 3,423원이 됐습니다. 자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외식 물가도 오르고 그야말로 밥 먹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폐차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야심한 시각, 두 남성이 차량에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차량에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훔친 번호판은 대포차를 만드는 데 쓰였는데요. 이들은 중앙아시아 출신 20대 불법 체류자로 재작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서 도박장에 담보로 잡힌 차량에 부착해 대포차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판매한 대포차는 23대로 조사됐습니다. SNS에 수사기관과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에 300에서 900만 원을 받고 차를 팔아왔는데요. 말소된 차량 번호판은 단속에 걸려도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지난해 말 이들은 울산에서 직접 만든 무적 대포차로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추적이 어려워서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경찰은 이 두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산 불법 체류자 12명과 차량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합니다. 한 민간업체의 해부학 강의 홍보글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카데바라는 건 의료인의 훈련이나 연구 목적으로 기증되는 시신을 뜻하고요.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 즉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는 게 논란이 됐습니다. 참가비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신은 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된 건데 왜 비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느냐 하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관련 문제제기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기증자 입장에서 자신의 시신이 60만 원 프로그램에 누워서 신선한 카데바로 광고되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이겠느냐며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는 수익 목적으로 주최한 게 아니라며 수강생들은 해부학 실습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해부는 가톨릭 의대의 응용 해부학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수강생들은 참관만 한다는 걸 강조한 건데 실제로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홍보글이 사라지고 이처럼 카데바 클래스 취소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 의사단체는 해당 강의가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 즉 직접 해보는 내용으로 소개됐고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 업체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대형 항공기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요. 착륙하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손돼 활주로에 멈춰선 겁니다.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화물기인데요. 이 같은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에 일으켰지만 비행 도중 기체 이상이 계속 감지돼 인천공항으로의 회항을 결정했는데 착륙 과정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파열된 겁니다. 인천공항은 1활주로를 차단하고 기체 점검과 함께 활주로 복구 작업을 벌였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네, 김기봉입니다. 네, 지금 복구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복구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전 사고 직후 인천공항 측은 낮 12시가 되기 전에 복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점차 늦어져 지금은 복구 목표 시점을 오후 6시로 잡고 있는데 이 또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고 항공기의 랜딩 기어를 수리하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견인이 가능한데 이 작업이 간단치 않아 비행기는 활주로상에 여전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5분쯤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화물기 한 편이 인천공항 1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돼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화물기는 보잉 747 대형 기종인데 사고 2시간 전인 오늘 새벽 5시 3분 인천공항 3활주로를 통해 이륙했지만 이륙 과정에 항공기에서 파편이 떨어지는 등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륙 이후에도 기체 이상이 계속 감지돼 회항했고 아침 7시 5분 인천공항 1활주로를 통해 착륙했습니다. 이때 착륙 과정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파열되고 랜딩 기어도 파손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즉각 1활주로를 차단한 채 타이어 교체와 함께 파손된 활주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륙 과정에서도 파편이 나오자 공항 측은 3활주로를 곧바로 폐쇄했다가 3시간 반 만인 오전 8시 36분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다른 항공기 이착륙은 3, 4활주로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륙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활주로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항공 이착륙도 큰 차질을 빚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 15분까지 집계 현황만 보더라도 항공기 545편이 운항 차질을 빚었는데요. 인천공항을 이착륙하는 국제선 1111편 가운데 536편이 2시간 또는 그 이상 지연됐고 2편은 딴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국내선도 7편 지연됐습니다. 인천공항 총 4개의 활주로 가운데 제포당 공사가 진행 중인 2활주로를 제외한 3개의 활주로가 사용 중이었는데 오늘 사고로 한때 1개의 활주로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 빚어졌고 지금은 2개의 활주로가 운영 중입니다. 항공당국이 활주로 재개 목표 시점을 오후 6시로 잡고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 차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일본 정부가 토요타와 혼다 등 인증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국 자동차 업체 5곳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차종 6종은 이미 생산 중단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관련 거래처만 해도 7만 곳이 넘어서 제조업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자동차 업체 5곳을 현장 조사했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부정행위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업체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국토교통부가 각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요 부정행위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데이터 조작과 법규에 맞지 않은 규격 적용입니다. 토요타의 경우 엔진 출력 시험에서 애초 목표로 했던 수치가 나오지 않자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혼다 역시 엔진 출력 시험에서 카탈로그에 기재된 수치에 맞추려고 과거에 다른 차종에 있었던 수치를 대신 적어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치다는 에어백 시험에서 충돌이 아닌 타이머로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토요타나 혼다의 경우 충돌 시험이나 소음 측정 등에서 무게 등을 임의로 바꿔 국가 규격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주요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련 업체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타 등 5개 업체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모델은 38개, 판매 대수는 500만 대를 넘습니다. 이 가운데 토요타가 7종으로 170만 대가 판매됐고 혼다는 25종으로 325만 대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혼다의 경우 어제 일본 국토교통부의 현장 조사를 받았는데 1948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청은 토요타 자동차 등에 대해 현재 생산 중인 6종의 차량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생산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자동차 관련 업체 그리고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입니다. 현재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회사 4곳의 거래처는 7만 7천여 개사에 이릅니다. 거래 액수도 30조 엔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중단에 따른 관련 업체들의 타격도 심각해지고 일본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일본 전역에서 도산한 업체가 1,009곳에 이르렀는데 한 달 동안 업체 1,000곳 이상 문을 닫은 것은 11년 만입니다. 이번 자동차 인증시험 파문과 더불어 일본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반달가슴곰이 염소 농장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리산 등산로에서도 반달가슴곰이 목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염소 농장 한쪽에 뼈가 앙상이 드러난 동물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패가 심한 탓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리가 주위를 날아다닙니다. 반달가슴곰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사체입니다. 발견된 개체는 약 15에서 20kg 정도 나가는 흑염소, 어미 흑염소 성체예요. 어미 염소를 사냥을 하여서 거진 갈비뼈까지 씹어 먹었다. 지난해 8월에는 반달가슴곰이 염소 3마리를 물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새끼 2마리와 어미 1마리를 공격했는데 새끼는 먹어치우고 어미는 인근 계곡에 버렸습니다. 어미 1마리는 사냥을 하여 죽여 계곡에 방치해놨다. 지난해에 그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위험성이 더 두드러진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평균적으로 해발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400m 민가 근처에 출몰하고 지리산 등산로에도 나타나 인명피해마저 우려됩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이 곰의 습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 지금보다 훨씬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년기념물인 곰을 보호하면서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거부감을 나타내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애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2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어제 양주시 삼순동 공장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40대 A씨를 오늘 낮 경기도 포천 야산에서 붙잡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부친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부친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부친은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랴,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출근길에 아이들을 맡기면 선생님이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교길까지 동행하는 아침 돌봄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 호성희 씨가 출근 전 아이들과 들리는 곳은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른 아침 집을 나서야 하는 만큼 자녀가 등교 전 홀로 남겨져 있는 돌봄 공백을 센터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하기 이전에 저희가 출근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일터에 나가 있으면 시간 맞추기 좀 어려워서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부담도 줄고 걱정도 많이 덜었어요. 아이들은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등교 준비를 마칩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자 돌봄 교사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며 교문 앞까지 배웅합니다. 잘 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아침 시간까지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아이 등교 준비를 위해 챙길 게 많지만 출근 시간과 맞물려 충분히 신경 쓰기 어렵고 그렇다고 등원 도우미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반영한 겁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달 동안 키움센터 10곳에 이용자 1,1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틈새 공백을 메꾸지 못해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그 맞벌이 부모들의 틈새에 있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시는 아침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255곳, 서울에 있는 모든 키움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군 복무 중인 BTS의 멤버 B가 행사 현장을 순찰 중인 모습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보컬 그룹 빅마마의 이지영 씨는 그제 자신의 SNS에 보훈문화재 춘천지구 전투 리멤버 페스타에서 B와 만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무대가 끝난 뒤 내려오는데 잘생긴 군인이 인사를 건넸다며 누군가 봤더니 B 후배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BTS 멤버 진이 내일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지를 통해 전역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팬들은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역일은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이라며 진을 향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이 오는 2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청년대사 임명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유네스코 공식 친선대사로 위촉돼 활동하는 K-팝 가수는 세븐틴이 최초라며 유네스코가 청년 친선대사를 임명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반인을 상대로 서울 강남과 인천 국제공항을 헬기로 오가는 상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헬기로는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헬기 택시가 어떤지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서울 잠실 헬기장.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시승식 참여자들이 하나둘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참여자들을 태운 헬기 동체도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헬기 상업 서비스, 이른바 헬기 택시 시승 현장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탑승 예약이 가능한데 실제 탑승 날짜보다 최소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요금이 편도 기준 인당 44만 원으로 육로교통에 비해 많이 비싸고 기상에 따라 운항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운항을 못하는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날씨가 좋은 뭐 봄이나 가을, 겨울 때는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아직 국내에선 헬기 등을 이용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운용 헬기는 아직 한 대에 불과하고 대중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가 꽉 막힌 도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애플도 AI 시대 개막, 머스크는 사용 금지. 자, 먼저 애플도 아이폰에 인공지능 AI 기능을 도입한다 했고요. 네, 예. 애플이 이렇게 AI를 탑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이 만드는 기기 운영 체제에 앞으로 자체 AI 기능이 탑재됩니다. 예.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음성 비서인 시리에는 오픈 AI의 챗 GP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팀쿡 애플 CEO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Today, we're going to have some incredible updates to our platforms. And I'm excited that we'll introduce profound new intelligence capabilities that we hope will inspire developers
delight users, and make our platforms even smarter and more useful than ever. 네, 애플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일단 다음 달 개발자들을 상대로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기로 했고요. 이르면 오는 9월에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 AI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영상 있나요? 네, 우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준비된 영상 지금 곧 나올 텐데요. 우선 이메일을 요약해주는 기능이 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다 열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고요. 각 이메일 내용도 이렇게 길다란 이메일 내용도 요약 버튼을 위에 있는 걸 누르니까 이렇게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또 직접 원하는 이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를 쓴 얼굴, 베이글, 또 디제잉하는 다람쥐 이런 메시지를 창에 입력하니까 그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됐습니다. 다음 영상도 살펴볼까요? 등호를 쓰자마자 계산기가 직접 연산을 해주고요. 그 결과도 실제 내 손글씨처럼 보여줍니다. 주목할 부분은 AI의 통화 녹음 요약 기능입니다. 근데 아이폰은 녹음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사실 아이폰은 웬 통화 녹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새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부터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통화 도중에 이 녹음을 하면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안내되고요. 통화가 끝나면 AI가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베타 서비스에는 이 요약본에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출시될 때 포함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애플 발표를 두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네. 머스크가 왜 반발하는 거예요? 네, 우선 애플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AI 기능을 계속 탑재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저격을 한 건데요. 애플과 오픈 AI는 사용자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머스크는 현재 시각 10일 자신의 SNS에서 애플이 운영체제를 오픈 AI와 통합할 경우 회사 안에서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오픈 AI가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할 거라고 보장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은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과의 악연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 AI를 창립했지만 3년 뒤에 이사직을 사임했고요. 또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네, 애플이 똑똑하지가 않다라고 비판한 게 눈길이 가는데 네. 다른 경쟁 업체들 반응도 궁금해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를 출시했습니다. 정식 출시에 앞선 사전 판매에서 121만 대가 팔리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AI 전략 공개에 맞춰서 10여 초짜리 광고를 연달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선 AI의 기능으로 애플의 상징인 사과를 촬영한 뒤 이를 지우거나 어두운 곳에서도 화질 좋게 촬영하는 영상을 내보내면서 애플은 이거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광고 카피를 달았습니다. 한편 애플 AI를 두고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시장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한 듯 11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AI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애플이 본격적인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주도권 싸움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좋다길래 샀는데 프로폴리스 함량 제멋대로? 네, 프로폴리스 먹는 분들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우선 앵커분들은 프로폴리스 드시나요? 저는 안 먹어요. 네. 저는 목 아플 때마다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목 관리 때문에 챙겨 먹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을 활용해서 프로폴리스 제품을 사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제품 가운데 무려 44%가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판매되는 40개 제품 가운데 항산화 기능을 포함했다고 표시한 24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75%에 달하는 18개 제품이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하루 기준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하루 섭취량을 20에서 40mg 사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개 제품은 이 함량이 20mg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11개 제품은 40mg을 초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항산화 네. 성분 함량이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네, 사실 이게 또 초과되는 것도 문제라고 하니까 이게 네, 함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플라보노이드 하루 섭취량을 초과해서 오랜 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과도한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플라보노이드가 고농도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초과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조사 대상 40개 제품 가운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해외 구매 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감기 예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전체 40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수정하라고 권고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우선 해외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쉬운 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식 수입이나 통관 절차를 거친 해외 제품들은 식약처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마크가 붙게 됩니다. 또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대행 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액상형 제품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입에 뿌리는 방식의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음주 측정 직전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정확하게 기준치에 맞아야지 좋은 제품인 거예요? 네, 하루 20에서 40mg 사이여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차장 707억, 대리는 100억. 우리은행 또 횡령사고, 우리은행에서 사고 났죠? 예, 횡령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요. 또 발생했습니다. 예. 경남 김해 지점에서 터진 사고고요. 대리급 직원이 무려 고객 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한 관리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3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또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빼돌린 돈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서 이미 대부분인 60억 원 정도를 손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씨가 어제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은 오늘 안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 2022년 4월입니다.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 차장급 직원이 무려 707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이 대리급 A씨가 10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건데 우리은행은 경위 파악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 해당 지점에 특별 검사팀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년 만에 거액의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한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현장 검사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업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단편 영화 밤낚시를 공개합니다. 밤낚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와 반전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한국인 최초로 칸 단편 경쟁 부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권 감독이 11년 만에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LG U+가 앞으로 마케팅의 모든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익시 프로덕션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또 익시를 이용해 TV형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맞춰 세로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작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투신하려던 40대 남성을 구한 여고생 김은우 양을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상패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달 귀가하던 중 강으로 뛰어내리려던 40대 남성을 발견했고 다리를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베트남 동나해성에 위치한 글로벌 직물 수출 기업인 3일비나 공장에서 지붕 태양광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요구도 충족할 수 있어 직물 수출 기업인 3일비나의 활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인제약의 다문화 가족 자녀 78명에게 장학금 1억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이행명 회장의 개인 현금과 명인제약 주식을 출연해서 45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행명 회장은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 한국학교에서 학생이 최로 스프레이를 뿌려 학생 일부가 눈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쿄 한국학교 측은 오늘 오전 9시 반 중학교 반에서 학생 한 명이 교실 뒷문에서 장난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학생이 몸에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를 불러 치료를 위해 후송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더웠습니다. 영남 지방에 이어 경기 남부와 전남 북부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31.6도, 대구 34.5도까지 올라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내일도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0도, 강릉 25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덥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2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